그 전 시간에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서 좀 이제 뭐 구매냐 렌트 리스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. 그러면 네. 실제 이제 소득세 처리 부분은 네. 그것도 역시 구매 방법에 따라 많이 달라지나요? 대략적인 틀은 이게 비슷합니다. 일단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, 그거 말씀을 드렸었죠. 그게 할부를 하실 때 보통 이제 그 할부 금액을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샀을 때 세금 계산을 받아갖고 그거를 5분의 1년에 그 5개월도로 나눠서 5분의 1씩 경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감가상각비랑 경비 처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. 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아서 이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장비나 이런 고정 물체 같은 걸 샀을 때 그거를 당연연도에 경비 처리를 다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그 여러 장비 종류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, 5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5년 혹시 이제 좀 고가 차량은 그 연한수가 남아 있잖아요. 차량 가액이. 그래도 5년이면 이제 끝나는. 그 5년에 8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. 예를 들면 그렇죠. 1억짜리면. 그러면 이제 한도를 800으로 해주고 그 넘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800만 원씩 추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고가의 차량을 샀다고 바로 경비 처리가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당연연도에 이게 소득 금액이 많아졌을 때 차를 좀 비싼 걸 뽑으면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. 돈이 좀 갑자기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올해 소득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그게 되지가 않고 일단 5분의 1밖에 일단 인정이 안 되고 그나마 그게 연간 80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그 한도로 이제 인정이 그 한도로밖에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. 렌트 때는 어때요? 다 비용이 렌트 때도 이제 렌트비의 70%까지 그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 1,000만 원 그 정도, 8,100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비 처리가 그 당연연도에 다 안 되고 그거를 이제 5년이 지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렌트비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경비 처리가 800만 원씩 추가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 이제 2월 돼가지고. 리스료도 마찬가지인데 리스료도 이제 일정 금액 제외한 금액을 그 감가상각비로 봐갖고 그것도 이제 연 8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리스가 끝났을 때 그 이후로 이제 금액이 인정이 되고요. 근데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다가 이거를 만약 차량을 매각을 하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는 그 당연연도에 다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. 딱 매각 시점 기준으로 이제 정산을 해버리는군요. 그래서 결국에는 다 경비가 인정이 되긴 합니다. 이제 한도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뿐이죠. 이거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랑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이 이제.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든지 막 이런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제한이 좀 더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법인이 구매를 할 경우에 법인으로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거 혹시 이제 차량 등록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렇죠.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거에 대한 가산금 물으셔야 되니까. 그래요?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저도 한번 놓쳐갖고 사장님이 참 나중에 좀 처리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인 전환 시에도 이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챙길 게 여러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. 그렇죠. 일단 넘길 때 등기를 하셔야 되고 또 이 보험이 끝나는 거를 기다려갖고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들으셔야 되고 약간 그렇게 되죠. 그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.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이익이 좀 많아진다. 그러면 야 무조건 차 사가지고 좋은 차 사가지고 비싼 차 사가지고 이걸 좀 비용을 떨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 흔히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? 맞아요?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고요. 그냥 약간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연간 그 한도 기준이 일단 생겼고요. 그래서 그 연간 한도 기준은 국산 뭐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제네시스는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랜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업무 일지 같은 걸 전부 운행 기록부나 이런 걸 전부 다 쓰셔야 되겠죠.
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샀을 때 그게 그 할부로 사든 뭐 렌트를 사든 리스를 사든 그 당해연도에 그 나간 금액을 전부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한도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경비에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득세일 만큼 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득세가 이제 몇천만 원이 나온다. 그러면 이제 좀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1억이면은 소득세가 2천 정도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은 35%, 뭐 40% 가까이 이제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이 나가는 경비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사실 차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다. 그렇게 되면은 세율이 15%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줄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리고 만약에 뭐 현금으로 만약에 다시 사셨다 그러면은 3, 4천만 원 한 번에 나가도 그 당연한데 그 전부 다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약간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준다. 뭐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고요. 뭐 4천만 원을 썼더라도 만약에 이제 당일연도에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세율이 15%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75만 원밖에 세금이 안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는데 세금이 별로 안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근데 그 당연연도는 그렇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세금이 좀 줄기 때문에 뭐 그거는 결국에는 다 세금으로 좀 절세를 하실 수 있다. 그렇게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적절한 가격의 차는 좀 소득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 하면은 적절한 차를 운영하는 건 괜찮은 거네. 예, 그렇죠. 아무래도 그 경비로는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그 타임에 맞춰서 헌차를 이제 새 차로 바꾸는 대표님들 많이 봤거든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업이 확실히 좋아질 때 바꾸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. 아, 그래요? 네, 되게 여러 번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좋아지자마자 막 외제차를 뽑으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. 네네, 그렇죠. 저 많이 봤어요. 근데 그게 사업이라는 게 한 3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정체기가 오거나 갑자기 약간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게 월 100만 원 되는 그 금액도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갖고 저도 좀 약간 타산지석을 상하면서 아니 그 자동차 딜러 얘긴데 이렇게 되면은 사셔라고 일단 좋으니까 하셨다가 어려워지잖아요. 다시 파시라고. 아, 그렇군요. 그게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. 어쨌든 또 일시금으로 다시 이제 페이백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개념이니까. 뭐 그런 수도 있고. 자동차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좋죠. 이게 현물 가치를 가진 자산이 보유하는 셈이니까 나중에 다시 중고로 이제 팔 수 있으니까 뭐 그러더라고요. 갑자기 설득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보고 계신 대표님 계시다면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좀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. 네, 그렇죠. 몇 년 동안 해서 유보금도 생기고 그러시면은 일단 세금 절세하면서 뽑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절세하면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인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사갖고 경비 처리도 하고 소득 금액이 다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그럼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럼 이제 어떤 뭐 렌트도 있고 직접 회사 명의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 리스도 있고 하는데 어떨까? 또는 좀 비싼 차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뭐 저렴한 걸 하는 게 나을지. 일단 뭐 제가 자동차 딜러는 아니지만 보통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보고 의사결정을 물어보시면은 약간 답해드리기는 약간 힘든데 일단은 차를 필요하시면 사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 차 같은 경우 뭐 어떤 구매 방법이 제일 좋냐면은 이 돈이 나가는 게 가장 적은 게 가장 좋습니다. 나가는 자체가? 나가는 돈이 가장 적은 거를 잘 골라갖고 사용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려요. 왜 그러냐면은 돈이 나가는 거는 전부 일단 결국엔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. 그럼 세금은 당연히 줄어요. 근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돈을 더 쓸 필요는 없으시잖아요. 그렇죠.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. 이게 괜히 세금을 더 줄어든다는 명목하에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일단 뭐 1억을 쓰시든 9천만 원을 쓰시든 8천만 원을 쓰시든 그거에 경비 나가는 것만큼은 세금이 분명히 줄어들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가는 거는 다 경비 처리가 되니까
자기 본인의 목적에 맞게 가장 경비가 적게 드는 거를 사용하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렌트냐 구매하는 거냐 이런 것 중에서 뭐 할부를 사실 수도 있고 현금으로 사실 수도 있고 뭐 렌트로 사실 수도 있는데 뭐 약간 구매 방법에 따라서 금액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. 네, 많이 차요. 예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고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렌트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. 이게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현금이 지금 현재로 지금 많다. 그리고 이게 완전 유보금이라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뭐 할부 이자 내시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현금으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수가 있죠.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. 법인 명의로 하는 게 나아요?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하는 게 나을까요? 제 생각은 법인 사업자는 직장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법인 소속의 대표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돈으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죠. 예를 들면은 본인 걸로 뽑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개인 근로소득세를 내고 돈 가져와서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차량 경비 처리도 안 되고 좀 뭐 절세되는 게 없잖아요. 근데 법인 경비로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법인세 자체가 줄어들고 근로소득 돈을 받아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 경비 유보금도 그걸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까지 같이 사용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법인 대표자 이름으로 뽑으시는 게 법인 명의로 뽑으시는 게 법인 명의로? 네, 법인 명의로 뽑으시는 게 저는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법인 대표님도 네. 근로자죠. 근로자니까 네. 우리가 보통 말하면 회사 돈으로 차를 굴린다라는 네. 개념도 이제 대표님의 그 법인 대표님도 똑같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. 이제 차를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뽑으면은 법인 그 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일단 절세가 되고 법인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죠. 그렇죠. 그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 명의로 뽑으면은 이제 그거를 경비 처리를 5년 동안 이제 할 수가 있고 800만 원이 감사상각이 800원이 넘으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경비 처리를 해갖고 소득세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제 세무사님하고 비영업용 승용차,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쭉 이제 두 편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끝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 CEO 분들에게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하시고 활용하셔라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마칠게요. 네네. 요즘에 뭐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 중고차 거래상에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좀 발행을 하라고 말씀을 보통 많이 드려요.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경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셔갖고 그걸 경비 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당연히 더 좋은데요. 만약에 이제 그 경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은 사실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장부상에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매각을 할 때 부가세를 또 내셔야 되거든요. 매각 금액에 따른.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따져보면은 이거를 괜히 장부상에 잡아놓으면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경비 생겨서 굳이 발급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은 당연히 그 부가세 공제 받으시고 나중에 팔 때도 부가세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지금까지 비영업용 승용차,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또 주의할 점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